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무각에서 교정학을 가르치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정직 단독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는데 교정직 단독 설명회 진행을 앞서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정직이 최근에 이슈가 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도 지금 선발이 2024년도에 선발이 대규모로 채용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23년도에 그다음에 24년도에도 꾸준히 지금 교정직은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6년 만에 2016년도 이후 6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그 교정직 특채 선발도 예정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거의 뭐 매달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번 설명회에는 특채 대비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중점을 두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채의 가장 큰 장점은 요번에 적지 않은 선발이 있지만 물론 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와는 좀 달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채의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2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짧게 준비해서 대어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정직 공무원 하면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선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경찰이나 그다음에 무슨 뭐 소방 그다음에 뭐 군인 이런 개념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고 여러분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 이하 그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 각 지소에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정직 공무원은 단일 조직 중에는 아주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갖고 16,100명 지금 아마 좀 더 늘어서 한 16,500명 정도 현직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지금 교도소는 우리나라는 민영교도소를 포함해갖고 54개 교도소와 구치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5만 명, 5만 2천 명 정도가 현재 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용 업무, 다시 말해서 교정교화 업무와 사회복귀 업무, 그 다음에 주요 수용 관리 업무로 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직 공무원이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직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군인이나 이런 형태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절대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인 형태인데도 계급장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채의 경우에는 9급과 7급 그 다음에 이제 5급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9급은 여러분들 기업체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9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 평사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초급 간부 사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급 같은 경우는 간부 사원을 채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급은 올해 같은 경우 어마무시하게 9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선발을 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이런 군인이나 경찰과는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상 계급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통사회랑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고, 그러면은 교정기관의 조직도를 제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하나로 묶어갖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정기관 조직도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소장님을 중심으로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이런 식으로 과가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이게 이제 교정직 공무원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수용자들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꽃은 여러분들 보안과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안과는 직접적인 수용자 개호 활동을 하는 그 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현장에 가셨는데 보안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게 너무 커갖고 보안과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여러분들 총무과나 이런 쪽에 배치를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이 보안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직접적인 수용자 개호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서 첫 발령이 나시면은 무조건 보안과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정직 공무원이 교도관님들이 수용자를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 여러분들 보안과 근무는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기본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로 이제 TO가 나오는 부서로 옮겨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워라밸이 가능한 사부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부제 근무를 다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교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부제 근무를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도소, 그다음에 이제 큰 교도소들 같은 경우는 사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부제 근무가 들어가시면은 이게 이제 근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근무의 패턴인데, 1일차는 그냥 평상시 일반 근무하는 형태로서 낮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업체와 각 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시에서 6시에 퇴근을 하시는 거고, 2일차 근무가 저녁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녁 근무 17시에 들어가셔갖고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시면은 그날 쉬시는 거고, 그 다음날 휴무이고, 그 다음날 주간 근무를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4일차 휴무는 윤번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수험생들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윤번제, 이 사부제 근무의 패턴이 굉장히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은행 볼 일이다, 아니면 뭐 관공사 볼 일이다, 이런 거 같은 거 가시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연차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반차 휴가를 내 갖고 다녀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근하고 일정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30일 기준으로 해서 뭐 30일 기준으로 한다라면 한 17일 정도 근무가 16일에서 17일 정도 근무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정직 공무원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근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직 공무원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아침에 9시 출근하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교정시설이야. 교정시설이면 여러분들 교정시설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담이 있어요. 이렇게 담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이 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수용자와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총무과나 이런 경우는 이 안에까지 들어가시질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난다, 이런 부분은 크게 없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여러분들 같은 구급이라 할지라도 그 교정직 공무원은 처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수의 형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기본급이야 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와 있지만, 자,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당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여러분들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말 근무를 서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야간에 또 근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휴일 수당, 그다음에 특수직 수당, 그다음에 특수직 근무 수당, 뭐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에 비해서는 아마도 초임 연봉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력적 업무 강도가 높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력적 업무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수험생님들이 저한테 반문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적 업무 강도가 강하지 않은데 왜 체력 시험을 봅니까? 다른 직렬과 다르게, 이런 얘기를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도관님들이 주 업무가 뭐죠? 수용자 개호 관리 업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나 기본적인 그 체력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갖고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경찰과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체력은 채용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경찰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1차 시험 봐갖고 쭉 선발 인원 3배수 정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테스트로 해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면접 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1.23배수 선발을 한 다음에 체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충족할 수 있냐 없냐, 그게
하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저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도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직장인이 여러분들 출퇴근을 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근무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옷 사는 게 여러분들 정말 그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발도 주죠, 옷도 주죠, 그다음에 모자도 주죠,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무복 같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다양한 기반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관사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시고 현장에 가셨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서울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정시설로 발령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원룸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임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관사 신청을 가능하기 때문에 관사를 신청하면 TO가 난다라면은 거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추세냐면은,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차이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여러분들 다른 스트레스 같은 거, 물론 여러분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수용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랑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이 되면은 민원인 안 만납니까? 일반 기업체 생활을 하면은 거래처 사람들 안 만납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 동일한 부분인데, 요즘 세대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컴퓨터나 근무 시간에 컴퓨터나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사례를 들까 해가지고 핸드폰을 하나 들고 들어올까 하다가 안 들고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요. 그 핸드폰을 설명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핸드폰 벨이 울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수험생들한테 잠깐만 기다려요, 나 전화 좀 받고,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무 시간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정직 공무원이 민원이 많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치여서 정말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민원에 비한 거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국토교통부 기준, 물론 국가직 공무원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민원은 여러분들 제가 숫자를 셀지 못할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법무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법무부 같은 경우 18,000건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 정도뿐이 차지하지 않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법무부 소속, 법무부가 그렇겠죠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법무부에서 제가 좀 세분화 시켜볼게요. 법무부에서 우리 구치소나 교도소나 교도관님들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권은 여러분들 전체 2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여러분들 민원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법무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교도소 교정시설에서 가장 많은 민원 발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과밀 수용,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늘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거하고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대표 수장이신 법무부 장관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새롭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께서 다양하게 우리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처음 인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여러분들 1월달에 23년도 1월달에 여러분들 신임 첫 시무식 자리에서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호 업무 수당을 17만 원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24년도까지 자 단계적으로 22만 원까지 확대를 하기로 지금 그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수용당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월 7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됐고, 자 그다음에 하루 급식비가 우리 교도관님들의 하루 급식비가 11,000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13,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형태가 됐고, 자 그다음에 상황 대기실이라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도관님들이 거실 근무를 하실 때 있죠. 거실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다 계속 거실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B번 때는 나와갖고 관구실이라 해서 이제 휴게실에서 쉬는데, 사실 이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또한 여러분들 열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교정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새로운 교정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축 교정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휴게 공간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3만 원에 지급되던 거를 자 25년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이다 보니까 건강검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키면 그거 받으러 갔을 때 추가로 뭐 몇 가지 검사도 하면은 그냥 한 4, 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같이 20만 원이면은 거기다가 추가 할피 비용이 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받으라는 거에다 이거 더 어차피 수당 받는 거로 내가 추가해갖고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종합검진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법무장관께서 그 신년사를 뭐를 좀 발표를 하셨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신년사를 한번 그 법무부에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 봤더니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교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라고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래야지 수용자 인권 보장에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신년사에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의 교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냐?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의 이전과 그다음에 배치 문제도 다 어떻게 전진시켜서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특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특채 공고에서 한지 공고라고 하는데 거창구치소가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근무할 일정한 근무를 하실 분들을 추가로 선발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25년도에 지금 아마 첫 사업을 올 하반기에 뜰 겁니다. 25년도에 태백의 교도소가 새롭게 또 증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수용시설의 의료체계를 좀 더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강화에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의 의료체계도 좀 더 개선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용자 인권이 개선되면은 그에 맞게끔 우리 교도관님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직 공무원은 타 직렬과 좀 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9급의 경우에는 제가 교정학 강의, 다시 말해서 교정직을 전담하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타 직렬에 비해서 합격이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경찰이 있죠. 경찰은 1년에 시험이 보통 2번, 3번 정도까지도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험 회차가 많은 것뿐이지 교정직 공무원의 형태를 놓고 본다라면은 경찰이 훨씬 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정직 공무원이 훨씬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1차 필기 시험을 보시고 1차 합격이 되면은 2차로 체력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과목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정직 시험 과목이 자 9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3과목과 전공 과목인 교정학 개론과 형사소송법 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7급은 1차 시험이 PSAT로 약 8배에서 10배 정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자 전공 과목의 형태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과거하고 작년 이제 뭐 옛날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정직 공무원이
구급공무원은 이 전공 과목이 어떻게 선택 과목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나 행정학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를 선택하고 본 수험생들이 대체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전공 과목제로 변경이 됐는데 잠깐만요. 자, 온라인에서 지금 유튜브로 설명회를 듣는 분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국영사 있죠. 요 국영사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박혜성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문각의 일타인 것뿐만 아니라 자, 엄청난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진가영 교수가 수업에 들어와서 요 국영사 국어 영어 있죠. 이 국어 영어가 올해 시험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랑 영어에 박혜성 교수나 진가영 교수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의 정점에 변화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 제도가 변경되는 첫 해의 시험에는 시험이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올해 여러분들 올해 작년 22년도 구급공채 시험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23년도 올해 시험 있죠. 올해 시험은 이미 시험 제도가 바뀌는 첫 해 시험은 여러분들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왜?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지적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렸다가 여러분들 과락이 속출해갖고 채용 인원을 못 뽑게 되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난이도 부분에 대한 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의 수준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전공 과목 있죠. 이 전공 과목 두 과목의 상당수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님은 자, 형사소송법과 교정학 있죠. 이 두 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에이, 쌤이 교정학 선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21년도에 7급 과목이 개정이 되면서 7급 과목이 개편이 되면서 자, 전공 과목 역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있죠. 22년도 작년 22년도에 두 번째 해가 되면서 전공 과목이 7급 과목 7급의 전공 과목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교정학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교정학 최근 출제 한 3, 4년 출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가장 난이도도 적정하게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가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 없게끔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올해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채용 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채용 인원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9급 같은 경우 여러분들 9급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21년도에 남자 603명, 자, 작년에 705명, 자, 올해 907명을 선발을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52명, 118명, 올해 32명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22년도 여자의 경우에는 좀 많이 선발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올해 같은 보통 20여 명 선발을 하는데 그래도 올해도 32명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교정직 공무원은 당분간은 여러분들 지금 자연퇴직자들이 있죠. 이제 정년을 맞이하셔서 퇴직을 하시는 교도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꾸준한 채용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잠깐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 이 자리 지금 굉장히 오늘도 뭐 날씨가 풀렸다고 하는데도 자, 굉장히 추운데 이 자리를 좀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설명회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교정직 공무원 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직렬하고 좀 비교를 한번 드려보면은 우리 교정직 남자분 오늘 설명회 오프에 참석하신 분들이 남자니까 남자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남자가 여러분들 22년도에 705명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764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3,600명이 시험을 응시하러 왔습니다. 1,000명 정도는 매년 시험 보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중에 이제 1차 합격선이 74점이 나왔거든요. 74점이 나왔는데 자, 뒤에 보시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705명 중에 지원자 4,700명 그중 4,700명의 경쟁률 6대1이 나오거든요. 6대1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 과목, 자, 과목당 과락이 없이 선발하는 인원까지 선발하는 인원까지 채용하는 시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한 수험생이 자, 1,705명이 나와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 뭐라고 그랬죠? 4,700명 출원 인원 중에 응시사 3,600명 중에 여러분들 한 과목을 과락을 맞지 못한, 한 과목을 과락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이 무려 1,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사실상 허수예요. 왜 허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인데 이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찾는 게 딱 두 가지죠. 옳은 거냐 아니면 틀리는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은 거 찾는 게 쉬워요? 틀리는 거 찾는 게 쉬워요? 틀리는 거 찾는 게 쉽죠. 왜? 다 맞는 지문에 하나 틀리는 거 찾는 게 쉽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올해 교정학만 제가 비교를 할게요. 22년도 교정학에 옳은 거 찾는 거 있죠. 옳은 거 찾는 거와 그다음에 틀리는 거 찾는 거 중에 틀리는 거 찾는 중에 14개가 나왔어요. 14개.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일정하게 그래도 여러분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일정하게 그래도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은 틀리는 거 다시 말해서 5, 60점은 누구나 맞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5, 60점을 맞게끔 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한 과락자가 무려 1,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 쉬웠다라고 작년 22년도 자꾸 올해라고 그러네. 22년도 시험이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2년도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틀리는 거 찾는 게 무려 17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였죠.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였죠.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경찰 공채 시험에서 형사법이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와갖고 수험생들이 확 뒤집어졌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다 공개되고 다 이렇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딱 난이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는 다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700명이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직인 법무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학원이 됐던 온라인 강의가 됐던 아니면 스터디 카페가 됐던 도서관이 됐던 집이 됐던 수험 생활이라는 걸 시작했고 수험 생활이라는 걸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자, 합격과 관계없이 평균 65점 있죠. 평균 65점은 맞아야지 그래도 합격과 관계없이 수험 공부란 거를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65점 이상자를 여러분들 제가 추출해 내봤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게 제가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저도 여러분들 당황했고 모두 다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5점 이상자가 여러분들 1,200명밖에 안 나왔어요. 1,200명. 아니 700명 선발하는 시험에 1,200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실질적 경쟁률은 1.7대 1이에요. 1.7대 1. 여러분들 행정직 커트라인 점수 91점인가 나왔습니다. 검찰직 90점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정직 공무원이 훨씬 더 처우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뭐냐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보통 경쟁률 3, 40대 1, 5, 60대 1 때 되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생각하시면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보통 3, 4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 40명 중에 1등 해야지 반에서 1등 해야지 부국공무원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는 여러분들 다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준비를 하셨을 때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른 직렬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직렬 강사예요. 그 다른 직렬 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직이다. 행정직 강의를 하는 행정학 선생이다. 근데 행정학 선생이 제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 보십시오. 행정직 90점 커트라인 나오잖아요. 90점 커트라인 나오는 과목 시험을 준비하는데
전략 과목을 세우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왜? 5과목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해서 틀리는 거를 최소화시켜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전략 과목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 과목.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 과목을 세워서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올해 22년도에 남자 커트라인 최종 말씀드릴게요. 최종 76점, 여자 최종 80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과목당 과락제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한 과목당 그냥 20문제씩 5과목 100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락제도라는 게 없었다라면은 한 과목을 빵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전략 과목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과목 있죠. 내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서 잘하는 과목, 아주 잘하는 과목 2과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잘하는 과목 2과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은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과목 있죠. 이거는 좀 덜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이준 선생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준이는 영어가 한장할 것 같아. 그냥 노미나라 말 같고 잘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영어를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영어 점수를 어떻게 60점을 목표로 두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교정학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수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막 눈에 팍팍 들어와. 그러면 법과목 2과목이 나한테 주요 전략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과목을 두 번째 전략 과목으로 두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작년에 22년도에 1차 합격생인데 최종에서 면접이 아니고 체력에서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 체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차 시험도 보러 가지 않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던 친구였는데 뭐냐면은 무릎에 여러분들 물이 차는 그런 운동을 하다 다쳐갖고 물이 차는 이런 상황이 돼갖고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저하고 처음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저는요 영어만 과락을 면하면 무조건 합격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서 영어 점수 60점 맞았어요. 60점, 65점 이렇게 맞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무난하게 합격했어요. 근데 다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력 테스트를 보러 가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치료 다 받고 그다음에 치료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업 듣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작년에도 여러분들 영어가 60점인가 65점이 나왔는데도 여러분들 남자 학생이었는데 81점인가 8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올해 무난하게 그냥 합격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일반 행정직 직렬이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왜? 90점, 91점을 맞아야지 합격하는데 그러면 90점, 91점이면 과목별로 한 개, 두 개 틀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직렬이 바로 우리 교정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정직 시험에 있어서 이렇게 체력 테스트 잠깐 보시면은 20m 왕복 달리기, 그 다음에 악력 테스트,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10m 이에 왕복 달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크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여러분들 당락이 좌우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실제 우리 이제 제자님들이 합격하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험생들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랬고 저도 힘들었지만 악력 테스트 있죠.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악력기 있잖아요. 악력기 그럼 문구점 같은 데 가면 한 돈 10,000원 정도면 사요. 7,000원 사거든요. 수시로 연습을 좀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시험 끝나고 2차 체력 때까지 여러분들 한 달, 한 10일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머지 기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체력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근데 악력은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악력 부분에 대한 거를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러니까 악력기 정도 하나 사서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악력도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예를 들어서 왼손이 강하잖아요. 그럼 왼손으로 해도 돼요.
내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이 강하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도 해도 돼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체력 테스트는 수용자를 상대로 개호 업무, 그다음에 야간 근무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체력을 갖고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종목이 실격이 안 나오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종목 있죠. 두 종목 이상, 두 종목 이하 그 이상 합격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은 체력은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설명회 지금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오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중에, 자, 여러분들 중에 그 경력 경채, 다시 말해서 특채 선발 TO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많이 지금 질문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특채 대비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특채는 여러분들 2016년도 이후에 선발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2015년도에 선발이 없었고 14년도, 13년도 연속해서 선발이 있었는데, 특채는 여러분들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무원이십니다. 똑같은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자, 근데 특채가 지금 현재 2월달, 이번 달 중으로 공고가 날 건데 여러분들 예정 인원은 나왔습니다. 20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의 인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주요 업무에 있어서는, 자, 수용 관리 업무를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자, 환자의 간호나 그다음에 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를 뽑고, 자,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및 기동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RPT라고 알고 계시죠? 자, CRPT인 자 이런 기동순찰팀 선발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 수용자 통역 및 상담을 담당하는 외국인 전담 교도관님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들, 자, 한지 근무하시는 부분까지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특채는 지금 현재 공고가 나진 않았지만 예상하는 시점이 여러분들 4월 8일 날 공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 공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합격자 있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 그다음에 2주 후에 합격자가 발표 난 다음에 3주 후에 체력 테스트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특채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 무도요원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간호나 외국어나 그다음에 한지 근무에 관련된 부분에 근무를 하실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특채 시험,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체력 준비도 같이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3주 후에 실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곧바로 일주일 있다가 면접 시험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특채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요번에 특채는 이렇게 간호, 그다음에 무도요원, 그다음에 외국어 능통자, 그다음에 거창 지역 5년 이상 거주하는, 이게 이제 한지라고 그랬는데 한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여러분들의 더욱 익숙한 표현은 청송교도소라고 들어봤죠? 청송교도소가 한지 근무 지역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거창 지역의 거창 구치소 신설에 따른 부분에서 거창 지역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자, 여러분들 무도요원 있죠? 무도요원 같은 경우는 4단 이상 단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예를 들어 태권도 2단, 유도 1단, 무슨 뭐 검도 2단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태권도, 유도 있죠?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 태권도면 태권도 4단 이상, 유도면 유도 4단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지만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간호사 있죠? 간호직 쪽 같은 경우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셔야지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력 채용 시험 선발 계획 안내에 있어서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시험 제도, 시험 요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원서 접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 2차 병합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실기 체력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차 이제 실기 시험 및 면접 시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력 채용 시험에 있어서 시험 과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채는 국어, 영어, 한국사인 5과목의 형태로 시험을 보는데, 자, 특채의 경우에는 2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2과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른 과목, 다른 형태보다 공채에 비해서 내가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특채에 지원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자, 특채는 일반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채하고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도 이전 있죠. 2016년도 이전에는 청별로 채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정청은 여러분들 4개 교정청이 있는데, 자,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4개 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특채 시험에 옛날에는 2010년도 이전엔 특채 시험에는 매번 나왔어요. 우리나라 교정청이 아닌 것은 해갖고.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는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에 교정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부산을 집어넣거든요. 우리 수험생들 헷갈리게. 여러분들 이렇게 4개의 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잠깐만 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13년도 이후 14년도부터는 청에서 소를 구별합니다. 소를 구별해갖고 선발을 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자, 서울지방교정청 있죠. 서울지방교정청에 서울규치소에 무도요원 남자 3명 채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에 무도요원 남자 3명 채용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가서 근무할 소 있죠. 내가 가서 근무할 교정시설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임상병리와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채용이 없습니다. 자, 간호와 그 다음에 무도와 그 다음에 외국어 능통자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한지 근무, 다시 말해서 거창 지역 근무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교종학은 여러분들 필수 과목이에요. 교종학은 필수 과목이고, 자, 간호는 기본 간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채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도요원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론,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마도 공고가 나면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냐면은, 자, 교종학이라는 과목의 공채 시험에, 자, 공채 시험의 교종학이라는 과목은 다시 말해서 행정학과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을 포함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공채, 특채 있죠. 특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형사정책, 범죄학은 보안처분 관련 법령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켜야 될 법률, 다시 말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민형교도소법, 그 다음에 교도관 직무규칙, 이런 거를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채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채의 경우에는 25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문항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고,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50분. 그냥 깔끔하게 50분에 내 인생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법령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법령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준교정학 들어오셔갖고, 이준교정학이 교정론의 법령을 따로 분리해갖고 강의를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령을 중심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교정학 서설 있죠. 교정학 이론 있죠. 교정학 이론 부분에 대한 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여러분들 작년 16년도 기출 복원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무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냐면은
25문제 중에 거의 22~23문제 정도가 법령에서 출제가 됐고 나머지 두세 문제 정도가 이론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정학 법령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정학 법령에 있어서 자, 형집행법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거 적견 중지 사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교정학은 법령 자체가 그대로 법령의 원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적 규정이냐 필요적 규정이냐 이거 가지고 장난을 어마무시하게 치고, 두 번째는 숫자 갖고 장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나이 갖고 장난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 규정이냐 필요적 규정이냐에 대한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현혹되는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고, 수험생들이 전파되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정직 특채 경력경책 공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우리 여기 팀장님도 들어오고 계시는데 팀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제가 교정직 특채 과목별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013년도 특채 시험 있죠. 특채 시험은 공채와 버금갈 정도로 문제의 형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 16년도 있죠. 2015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 암기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승진 시험 있죠. 우리는 이 특채는 법무부에서 직접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승진 시험의 문제를 토대로 가지고 출제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진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공채 시험에서는 7급에서만 가끔 보여주지 9급의 경우에는 교도관 직무규칙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특채의 경우에는 교도관 직무규칙도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염두를 좀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면은, 자, 외국어 공채 있죠. 외국어 공채 중에 요번에 중국어, 자, 요번에 선발하는 인원이 중국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그다음에 아랍어, 태국어 뭐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어 특채를 선발했던 거는 2013년도 이후에 처음인데, 2013년도 공고문을 제가 법무부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HS 중국어다 그러면 뭐 신 HSK 뭐 몇 급 이상자 지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러시아어다 그러면 토플어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토플어 뭐 이렇게 갖고 있냐 이런 거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소통이 가능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건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외국어 응시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쌤 중국어, 쌤 저 러시아어, 쌤 저 아랍어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기출 없어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저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어 시험을 보는 거는 7급의 외무영사직 시험이 있어요. 외무영사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외무영사직에 들어가면 과목별로 외국어 관련된 과목에 기출이 다 있습니다. 그럼 다 출력하십시오. 여러분들 시중에 판매되는 책도 없습니다. 왜? 외무영사직은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출력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 잠깐, 자, 우리 여러분들 특채가 7급 뽑는 거예요? 9급 뽑는 거예요? 9급 채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9급 공무원의 자, 일정한 부분의 고등학교 학력 정도,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수험생은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나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넣어놨었죠. 그죠? 근데 지금 시험 제도가 최근에 바뀌면서 전공 과목제로 바뀐 것 뿐인 거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9급을 채용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의 정도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문제를 가져다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할까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수능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 있죠. 아무거나 교과서 같은 거, 자습서 같은 거 EBS에서 나온 거 하나 구매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능 외국어 있죠. 수능 외국어 영어 말고 제2외국어. 제2외국어에 내가 선택한 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먼저 쫙 풀고 난 다음에 7급 있죠. 7급 외무용사직에 내가 선택한 그 직렬 있죠. 예를 들어서 태국어다 그러면 태국어 문제 출력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도 기준에 중국어 우수자 선발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 딱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중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격 요건을 따로 필요하지 않죠. 그럼 객관식 시험에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이제 회화로 물어보겠죠. 무슨 문제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교도관님들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판단하에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달랑 무도요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달랑 2과목 갖고 시험 봐서 정말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된 교도관님이 되냐 안 되느냐 이 시험에 응시하는 거죠. 근데 청별로 내가 어디에 가서 근무할 건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고 했죠. 여기 잠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서울구치소 있죠. 서울구치소 무도요원 3명 뽑는데 지원자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103명. 34.3대 1.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나왔죠. 왜? 서울구치소 여기 있잖아요. 안양 가는 쪽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권 지역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십시오. 수원구치소 3명, 35명. 역시 경쟁률 적지 않죠. 자, 근데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경쟁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도요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상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좀 높아요. 근데 다른 직렬 있죠. 다른 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구청 소속인 포항교도소 같은 경우 무도가 2명 뽑는데 경쟁률 8대 1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걸쳐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거 지원할 때 내가 좋은 지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내가 가서 근무할 지역에서 조금 먼 지역 쪽으로 생각을 해도 경쟁률이나 커트라인 점수가 낮은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안양교도소에 시험을 응시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안양교도소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교도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필기 점수 중요하죠. 필기 점수 중요한데 제발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정말 좋거든요. 현장에 가서 근무하실 때요. 우리 무도 자격증 무도 자격증이 아니라 단증 있죠. 이 단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제발 응시 좀 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서울구치소에 아까 경쟁률 어마무시했죠. 응? 합격 점수가 66점 나왔어요. 66점. 여자의 경우 69점. 자, 근데 간호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 점수가 낮지 않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서울구치소 간호 점수가 낮았죠. 근데 다른 수원구치소가 훨씬 더 점수가 높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많이 지원할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좋은 사람이 많이 지원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옮겨 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하나도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특채를 준비하고 저 이준이랑 같이 가는 거로 결정을 한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특채 원서 접수하는 기간에는 학원의 연구실에 내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어떤 부분인지 다 이 자료 넘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아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고 무조건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커트라인 점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주교도소 같은 경우는 뭐 확연하게 커트라인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이 춘천교도소 커트라인 남자 무도 66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대구 쪽 광주청 같은 경우 광주교도소 같은 경우는 무도가 커트라인 점수가 84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 13년도, 14년도, 15년도 아니 13, 14, 15년 없었고 16년도 이렇게 커트라인 점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놓고 분석하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채 부분인데 교정학이란 이렇게 행정학과 형사정책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공채 특채 관계없이 자 공채와 특채에 있어서 여기 교정 관련 법령 쪽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10에서 12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처분 쪽에서 형사정책 쪽에서 6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좀 봅시다. 자, 교정직 공무원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제가 여러분들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특채로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있죠. 특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님 중에서 저한테 많이 지금 문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수험생들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세요. 쌤 수업에 지금 1, 2월 달에 하는 입문 강의를 듣고 입문 강의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특채 대비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문 강의 듣고 특채 대비하시면 안 돼요. 입문 강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입문이에요.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정학 선생 중에 입문서를 만들어 갖고 입문서를 가지고 입문 강의를 하는 선생이 유일하게 저 이준희밖에 없습니다. 왜?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문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씩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했고 태형, 장형, 도형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태형 어떻게 때리는지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사진으로.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문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정학 있죠? 교정학 요 법령 특강 있죠? 요 법령 특강이 9, 10월 달에 촬영을 했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무조건 첫 번째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법령을 첫 번째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쌤 그러면은 저 기본 강의 안 들었는데 법령 듣는데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교정학이라는 과목은 법령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법령을 가지고 기본서를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여러분들 기본서 챕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줍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법령을 들어야 되는데 법령도 여러분들 교정학과 형사정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정학 부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여러분들 책은 법령집은 교정학 법령과 형사정책 법령이 다 합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값은 좀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들 합격해서 현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법령집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집 먼저 수업을 듣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고전주의가 뭐냐, 실정주의가 뭐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 있죠. 개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법령집을 다 들은 수험생님들은 7월 달에 있죠. 7월 달 기본 강의 있죠. 7월 달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다 들을 필요 없고요. 자, 챕터 1인 교정학 서설 파트만 들으시면 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라고 제가 공지사항에다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챕터 1 듣고 챕터 수용자 공통초로는 법령이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되고 저기 뒤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자 저기 뒤에 넘어가면 사회적 처우냐 사회내 처우냐 시설내 처우냐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가석방이냐 지역사회 교정이냐 이런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갱생보호제도의 개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강의로 따지면 여러분들 한 15강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를 들어야 된다? 뭐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법령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오면은 기출을 들어야 되는데, 자, 기출을 듣는데 기출은 여러분들, 제가 기출 11, 12월 달 기출문제 풀이에서 뭐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승진시험 문제 9급, 7급 문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제가 여러분들 복원된 문제 다 갖다 놓고 비교해 보니까 승진 문제를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들? 아, 이건 대회인데, 대회 기밀인데 쌤만 알아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할게요. 뭐냐면은 공채 시험은요, 형집행법이라는 건 약칭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적견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근데 특채가 아니고 승진시험은요, 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칭어를 써. 형집행법상 수용자 적견 사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제가 복원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형집행법상 이렇게 나와. 뭔 말이야? 승진 문제를 기반으로 출제한다는 얘기야. 승진 출제위원이 공채, 특채 출제도 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승진 문제가 기반이 돼야 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을 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3월 6일 날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3월 6일이네. 이번 2월 26일 날 여러분들 자, 기출 옳은 지문 특강이라는 걸 합니다. 이 기출 옳은 지문이라는 특강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기출 문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문 있죠. 이 지문을 챕터별로 다 분리해 갖고 이게 반복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하는데 늘 제일 쑥스러운 부분이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적중력이 좋아요. 제가 이게 신기가 있나? 이제 적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있죠. 작년 22년도에 구급 국가직에서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는데 선택지 지문 4개 나왔죠. 이 선택지 지문 4개가 제가 여러분들 기출 옳은 지문 특강 올해는 2월 26일 날 하는데 작년에는 3월 6일 날 했습니다. 2월 26일 날 했던 선택지 지문 4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 했습니까? 저 그런 얘기 안 했죠. 무슨 말이냐면 기출 옳은 지문 특강이라고 말씀드렸죠. 특강, 기출 옳은 지문. 다시 말해서 기출에서 반복되는 옳은 지문을 여러분들은 공부 몇 과목 하셔야 돼요? 공채는 5과목, 특채는 2과목 하셔야 되죠. 근데 저는 공부 몇 과목 하면 돼요? 저는 한 과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거 눈으로 찾지 못하는 거 제가 찾아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역시 작년에 10번 문제에 가는 건데 분류심사에 대한 건데 1, 2, 3, 4번 지문 있죠? 역시 1, 2, 3, 4번 지문 그대로 다 적중했습니다. 그러면은 쌤한테 반문할 수 있겠죠. 쌤, 에이,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이쁘게 만들어줘 갖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 있죠. 이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제 강의가 딱 뜹니다. 뜨는데 확인하시면 되겠죠. 왜? 뭘? 옷 확인하십시오. 옷. 당일날 하루 종일 특강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전 수업 1교시 할 때는 이 니트 입고 2교시 할 때는 빨간색 니트 입고 이렇게 할까? 아니잖아. 그건 동일한 옷 입었을 거 아니야. 하루에 특강해서 다 적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험생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밴드를 운영하는데 밴드로 연락을 왔는데 우리 수험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말 지방해요. 교수님 몇 시에 정확하게 시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지금 첫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방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순천서 올 예정이랍니다. 그다음 한 친구는 어디서 오려고 하는데요? 부산서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옳은 지문 특강에서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채고 공채고 관계없이 기출 옳은 지문 특강은
무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20문항 80개 지문 중에 무려 64개의 지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이준희 믿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저 이준희는 금방도 앞에서 보셨지만 객관식 적중해 드렸죠. 체력이야 제가 어떻게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해결이 못 하는데, 세 번째 면접 있죠. 면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자 면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면접과 상황 면접으로 나눠지는데, 이 상황 면접이 상황 제시를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 면접 특강은 저한테 공부를 하지 않은 제자들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특강은 온라인 촬영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 끝에서 1차, 2차까지 통과해갖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 저의 제자들을 합격시키는 게 저의 우선이기 때문에 면접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런 제시문을 줬어요. 뭔 제시문을 줬냐면은, 당신은 교도소에 근무 중인 주무관이다. 자, 연로하신 아버지가 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의 접견 횟수가 초과됐어. 우리 수용자 접견이 뭐냐면 면회입니다, 여러분들. 면회의 접견 횟수는 기본적으로 처우과 관계없이 월 4회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접견 횟수가 초과됐거든. 초과됐으니까 접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접견을 요구하면서 말 그대로 교도소에 교정시설에 와서 찡찡거리는 거야. 자, 근데 요 제시문을 주고 제가 면접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면접도 했고요. 자, 근데 실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동일한 형태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보기로 했는데 접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접견 시간이 5시까지인데 4시 50분에 와서 접견해달라는 거야. 접견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깽판 부리는 거야. 접견시켜달라고. 동일하게 찡찡거리는 거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생들이 가갖고 면접 보는데 뭐지? 이준이? 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면접은요 아무리 많은 제가 제반적인 지식을 알려드린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면접을 5회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 면접, 두 번째는 기본 면접,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전직 소장님을 초빙해서 초빙 특강, 그 다음에 두 번 남았죠. 두 번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 면접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강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저 수험생들 저쪽에 앉혀놓고 한 명씩 앉혀놓고 면접하는 거를 보게끔 합니다. 보게끔 하고 마지막 5번째 됐을 때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면접을 하는데, 제 연구실이 실제 면접장에 있는 면접관들이 보는 그 면접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제 면접 들어오면서 바깥에서부터 노크하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질문하는 거, 이거를 본인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까지 다 하는 연습을 최소 3번 이상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게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 믿고 오십시오. 저 믿고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부분에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어 특채의 경우는 제가 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태국어 회화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특채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같은 게 소그룹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뭐 뒤에 이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때 하고, 자, 여러분들 특채를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교정학과 형사소송법 2과목으로 합격하시는 겁니다. 교정학과 기본간호학 2과목 갖고 합격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체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교수 중에 자, 검찰직이나 교정직이나 이 국가직 시험 포인트에 맞춰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방문각에 유일하게 2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처럼 경찰 형소법과 아니라니까, 출제 방향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방향에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각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하던 얘기인데 저 이준희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각으로 오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고야 말 거라는 굳은 각오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누가? 저 이준희가 형소법의 이준현 박사와 그 다음에 최정훈 교수가 모든 거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간호학 시험을 보는데 우리 회사에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간호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회사에다 한번 학원에나 회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말을 우리 수험생들한테 처음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죽을 만큼 했기 때문에 손흥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이 있었던 거고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16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기로 결정했다라면 지금부터 정말 공채는 1년, 특채의 경우에는 3개월 정말 죽을 만큼 온 힘을 기울인다라면 분명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학원 제 홈페이지에 관리자 모드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그 글 남기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릴 거고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써놓으십시오. 급요망 뭐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 잠깐 드렸죠. 올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도 해봤지만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나온 게 없었는데 자, 공채의 경우 국어와 영어의 시험 과목에 있어서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거를 대한민국의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방문각에 그 다음에 방문각의 최고라고 하는 박혜성 교수와 진가영 교수가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보 입수한 거를 자 촬영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교정직 설명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략 과목을 세워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가 정말 힘들어서 나는 국어 목표 점수가 70점이야. 그럼 70점에 맞게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남의 다리 긁듯이 다른 쪽의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혜선 교수님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올라오셔서 야, 요래 이렇게 출제 될 거래. 그러니까 너희들 요렇게 내가 잡아줄 거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그냥 해. 그리고 쌤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까지 얘기 안 해도 눈 찌끗하면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 60일 정도, 70일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70일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9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방문각의 이준희와 그 다음에 공채의 박혜선, 진가영 교수가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